선거라고 하는 것이 특정 캠프의 선거가 돼버리면은 집권 후에도 이것이 유사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거에 뭐 비대위원장을 하셨던 분들, 또 원로 고문님들 이런 분들하고 고견을 다 들어서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좀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원팀 정신하고 별개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뭐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2030 세대가 사실상 약간 실망한 부분을 피해 가지고 조롱조로 이야기하고 뭐 그들이 역선택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2030 세대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로서의 본격적인 행보. 지난주에 이제 경선 안팎으로 경선 전과 후로 이제 패널분들과 얘기하면서 비단 주머니 얘기도 할 때도 나왔고요. 윤석열 후보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메시지 관리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확정되고 며칠 안 지났습니다만 주말을 거쳐 오늘까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윤석열 후보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도 분명히 맞고요. 또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탈락하신 이후에 20대들이 이제 탈당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약점들, 네.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말을 저는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경선 캠프의 사람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도움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최고위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비단 주머니 2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뭐 20개를 준비했다 이런 얘기도 며칠 전에 있었는데 요 안에 전략이 담겨 있다면 교수님은 그 본선 전략 어떤 게 좀 담겨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냥 비단 주머니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고요. 네. 대략적으로 이거 같아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선거 대책 본부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20, 30대와 우리 우파 진영을 어떻게 하면 공고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항했던 이미지만 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네. 대통령으로서의 비전과 자질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는 것과 네. 마지막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비단 주머니에 이어서 이제 선대위 구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 최고위 자리에서 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했거든요.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소위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이런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이런 카르텔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윤 후보 얘기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역대 선거에서 이렇게 유력 주자를 둘러싸고 수사를 좀 이루어지는 것도 뭐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참 이례적인 상황인데 윤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당의 입장과 같이 특검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그렇죠. 지금 현재도 계속 특검을 얘기하죠. 그 말은 결국 네. 대장동 이슈를 계속 끌고 가면서 이걸 이슈화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생각이 돼요. 네. 아마 끝까지 아마 대장동 이슈는 끌고 갈 겁니다. 이 문제가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검찰에서 만약에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그 결과가 본인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또 계속 비판하는 입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특검 카드도 사실은 이 대장동 이슈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이슈를 함께 끌고 가면서 이재명 후보를 계속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이슈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이번 대선 대장동 몸통과의 전쟁이다. 이걸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고 보여지고요. 네. 특검에 대해서도 본인은 이제 고발 사주하고 대장동 둘 다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제 압박을 또 하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하고 고민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검찰 결과,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또 앞으로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변화도 시도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는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검 요구는 뭐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었고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검찰총장으로서 부패를 척결해왔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 출마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명분이 공정과 정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정의롭지가 않다, 부패하다, 그렇게 낙인 찍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에 참모라면요, 이번 대선은 딱 이런 구도로 가져갈 것 같아요. 검찰총장 대 정과 사범의 대결이다. 그 정과 사범도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했고, 그다음에 검사를 사칭했고, 폭력 행위에 연루돼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으로 딱 구도를 잡고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로 가져간다면 네. 상당히 이재명 후보로서는 아픈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정과 사범을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피의자로 4건인가요?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예요. 그럼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그런 이제 프레임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어떤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고발사주 의혹도 그렇고 본인과 관련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오늘 뭐 공처에서 그 판사들 관련된 문건 만드는 거 가지고도 입건을 했잖아요. 피의자로서 수사받고 있는 대선 후보라고 하는 이미지도 계속 부각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존경하는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항상 헌법상의 권리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분들입니다. 단순히 피의자로 조사만 받고 있다라고 해서 저런 식으로 공격하시는 것은 좀 자기 부정행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격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전에 장 교수께서 뭐 피의자로 입건된 분들에 대해서 늘 공격하셨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대선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두 분의 어떤 토론도 더 거칠어지고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자, 선대위 구성 얘기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네. 자, 윤석열 후보 자신도 좀 포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또 비서실장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인선 관련해서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오늘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선대위 구성을 논의했다. 그러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알고 있다까지가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일단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 네. 그 말씀 이제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난 건 맞는 것 같고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라고 네.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요. 권선동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위원장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하면 일정 부분 본인 의사를 강하게 저는 전달했을 걸로 봅니다. 네. 지금의 선대위 구성은 다시 원점에 다시 검토해야 된다.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의 김종인 위원장, 전 위원장의 입장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자, 이 입장이 이제 기존의 입장인데 물론 이제 만났다는 소식만 있지 거기 안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장이 나온 건 없거든요. 자, 교수님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예. 말씀하신 자리 사냥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선 과정에서 캠프에 들어온 분들 중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자리 한 자리 하겠다고 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분들 가지고는 선대위를 끌고 갈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만약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인물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몇몇 이름도 얘기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약 전 비대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하면 그 부분에 양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양보를 받아내지 않고 즉 전권을 본인한테 주지 않은 상황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이미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 중심으로 선대위가 구성되고 나서 네. 그냥 자리만 해라. 이렇게 가지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갈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본인의 의지가 작동하지 않으면 저는 네.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됐을 거다. 즉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원하는 선대위로 구성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합의하지 않았으면 저는 받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더 있었냐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 선대위 발표는 큰 윤곽이 잡히고 나서 그러니까 확정 발표는 한 20일을 넘길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다라는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김정인 전 위원장이 원톱으로 지휘봉을 잡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선대위 재구성과 전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해결할 수 있는 약간의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다,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해결할 수 있는. 네,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는요. 네. 윤석열 캠프에 있던 특정 인사들을 집어서 저 사람들은 캠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욕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아니요, 저는 우리 캠프 사람들 플러스 확장을 하겠습니다라고 됐거든요. 그럼 이거는 되게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엔 그냥 캠프는 없던 걸로 하고 새롭게 우리 위주로 사람을 꾸리겠다라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윤석열 후보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시간이 걸려서 해결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대선기획단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은요. 이미 당에서 만들어놨으니까 그대로 그냥 윤석열 후보는 따르세요라고 했는데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 시킨 거는 권성동 의원이 이준석 대표나 사무총장하고 얘기해서 대선 기획단이 아니라 새롭게 선대본 이런 것들을 당에서 준비한 것들을 새롭게 좀 만들어라라는 지침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어떤 산을 넘어야 했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도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공개에 나섰지만 역시나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홍준표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원팀 정신하고 별개 97년 대선 2002년 대선에도 이해창 총재 대선에도 저는 마이크를 잡아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두 후보의 아들이 불법은 아니지만은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창 총재 대선에도 저는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건 내 소신하고 어긋나는 일입니다. 네. 불복은 아니지만 돕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또 원팀 정신은 별개의 문제다. 마침 장 교수님께서 네. 좀 분위기를 좀 파악해 보기 위해 다녀오셨다고요, 네, 현장에. 오늘 11시 네. 반쯤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26년 동안 네. 보수 우파 쪽의 정치권에 있었는데 그런 해단식이라든지 어떤 특정 캠프에 그렇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그 친구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열성적으로, 자발적으로 아주 정말 홍준표 후보의 이번에 낙선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라서 되게 희한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새롭게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기본적으로 홍준표 후보께서는 선대위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형식적으로라도 선대위 고문 이런 데다가 이름을 올릴 텐데 네.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많은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선 불참이 분열 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그럴 생각도 힘도 없다. 그냥 청년의 꿈들을 뒷받침해주는 병풍 같은 역할을 하겠다.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쪽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윤석열 후보 측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꾸 2030 세대의 지지에 대해서 역선택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탈당하는 거 봐봐.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그냥 역선택으로 우리 당의 경선을 회방하려고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라고 규정을 하면요. 진짜 2030 젊은 친구들 국민의힘으로부터 마음이 떠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승자의 의무가 있어요. 네. 패자를 포용하는 겁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앞서 이준석 대표가 건넸던 비단 주머니 안에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이 들어있을 것도 같은데 이준석 대표도 지금 2030 탈당 러시아 관련해서 한마디 했거든요. 마침 또 YTN에 출연해서 확인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주말 사이에 서울에서만 623명이었습니다. 서울에서 623명. 선거인단이. 그리고 그중에서 527명이 20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탈당하신 분의 80% 이상이 지금 2030인데 이 상황을 지금 애써 축소하고 그리고 그것을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심기 경호하듯이 그렇게 40명밖에 안 되니까 뭐 과장된 것이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통계를 왜곡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는 통계 왜곡이라는 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주장에 대한 반론인 거죠.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연부 방송에 나와서 40명 정도 탈당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발언이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말에 100% 맞아요. 그걸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이 잘못 내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20대, 30대가 뭐 40명만 탈당해서 별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뭐 관계없다. 그렇게 되면 20, 30대의 지지를 못 받고 어떻게 당선이 되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까 장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20, 30대들이 분노하는 건요. 본인들이 마치 역선택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매도해 가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정말 홍준표 의원을 좋아해서 그분을 지지해서 국민의당 입당도 하고 또 지지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패했지만 열심히 국민의힘 지지했잖아요. 그분들이 저렇게 민심이 바꿔서 나간다고 하면 그분들을 바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20, 30대의 탈당 도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본인들이 마음이 상해서 나가는 분들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남아있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을 특정 이미지로 묶어서 뭐 별 관계 없고 우리의 승리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가시면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한 가지 덧붙이면 국민의힘 그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뺏겼던 10%포인트 바꿔 말하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 2030 만약에 그게 2030 표심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갖고 와야 될 과제인데 이재명 후보도 마침 또 친여 성향 인터넷 게시판 글을 좀 공유하면서 2030 남성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정확한 얘기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접근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냐 아니면 반페미니즘이냐 이런 걸 갖고 20, 30대 남성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민주당은요.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들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했던 여성 인권에 대한 상당한 부재의식 그리고 2030의 남성들이요. 남성 우월주의자 아니면 가부장제가 그리워가지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거 아닙니다. 공정하냐 정의로우냐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민주당 정권을 바라보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우리의 기회를 뺏어간 집단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민주당으로부터 지지를 철회했거든요. 정치를 바꾸고 싶어 하는 저런 열망들을 자꾸 이상하게 무슨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이런 식으로 이념적으로 풀으려고 하면은 정말 20, 30대가 민주당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마시라. 진정성 있게 접근해라. 말씀드려요. 접근 자체는 잘 보고 계시지만 방법은 좀 틀렸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 교수가 말씀하신 부분을 그렇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빼미와 반빼미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보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표현 방식이 뭐 이것도 비공개에서 나온 거라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걸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제 사실 민주당이 그 전에 너무 이제 페미니즘을 강조하고 여성을 강조해서 하다 보니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성이 상대적 어떤 그 차별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저는 충분히 수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즉 20대 남성들이 왜 민주당을 싫어하고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는지 하는 부분을 깊이 고민하며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장 교수가 제안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